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겨우 붙잡은 숨을 흔들었다. 난간에 손을 짚은 내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맨발의 발바닥은 콘크리트의 거친 점자처럼 모든 돌기를 외웠다. 그때 내 귓속에는 방금 전 속삭임이 아직 다 식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그건 장난이 아니었다. 8살 할인의 두 눈이 떨렸고 작은 손은 내 소매를 낚아챘다. 나는 본능처럼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계단을 두세 칸씩 내려와 건물 모퉁이 분리수거함 그림자에 숨었을 때야 심장이 내 몸으로 돌아왔다. 숨을 고르며 멀찍이 창을 올려다보니 거실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보았나 아니면 본 것 같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출입문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누가 복도 끝을 지나갔다. 잠시 후 현관문이 아주 얇게 열렸다. 보라색 운동화를 신은 발끝이 문틈에 살짝 걸려 있었다가 운동화 한 짝이 슬며시 바깥으로 밀려났다. 할인이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다. 신어요. 나는 운동화 한 짝을 오른발에 끼웠다. 왼발은 여전히 맨발이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장갑 한 짝까지 꺼내 쥐어주고는 안쪽을 한번 돌아보고 역시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머릿속은 얼음처럼 투명했으나 그 얼음 밑으로 오래 쌓아온 불안이 깔려 움직였다. 그 불안은 이름이 있었다. 아들 준호, 며느리 서연, 그리고 손녀 할인. 우리가 가족이라 부르는 작은 구조물. 구조물은 고칠 수 있지만 무너지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나는 다시 아파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경비실에 들러 내게 동조해줄 눈을 하나 얻었다. 경비 아저씨는 내 왼발을 보고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의 얼굴이 있었다. 그 노인의 뒤편에는 새벽 시장과 오래된 도시락 냄새가 층층이 포개져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그 냄새는 어디까지 나를 데려갈까? 904호 앞에 서자 안에서는 수도물이 끊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나야. 엄마.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렸다. 서연의 눈동자가 보였다. 화장이 진한 만큼 그 속에 떠있는 피고는 더 창백했다. 신발을 놓고 나왔네. 서연은 문을 더 열지 않았다. 대신 내게 카디건과 슬리퍼를 내놓고 입술을 적셨다. 잠깐 어머니. 할인 앞이라서 더 말씀 못 드렸어요. 나는 낡은 루틴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틀에 기대어 서연을 보았다. 우리의 말들은 모두 소리가 작았다. 작은 소리는 때론 더 멀리 간다. 무슨 일이야? 준호 오기 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은 어머니께 돈 얘기 꺼내면 안 된다고 할인이 도망가라고 해서. 돈? 서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준호 사업이 그리고 어머니께 뭐라도 해달라고 제가 부탁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할인이. 어제 이상한 걸 들었거든요. 그 순간 안쪽 방에서 앙증맞은 발소리가 났다. 문이 반쯤 열리더니 할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귓속말. 할머니, 집에 가요. 아까 그 아저씨 또 올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 배달 아저씨요.
근데 배달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말은 내 등에 차가운 손가락으로 숫자 하나를 써놓은 것처럼 선명했다. 잠깐 전에도 벨이 울렸었다. 서연이 현관에서 작은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들렸었다. 상자를 부엌에 올려둔 건 봤다. 나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상자는 전달이었을까 아니면 확인이었을까?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어보였다. 빈 상자 밑면에는 작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 가장자리에 미세한 검은 가루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프 안쪽에는 얇은 선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무늬를 어렴풋이 안다. 시장에서 카드 단말기 위조를 당하던 이웃 상인의 탁자에서 본 적이 있었다. 얇은 와이어, 아주 작은 카메라, 그리고 도착 확인 신호. 누가 이런 걸 내 말은 끝나지 못했다. 현관문 바깥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멈췄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준호한테는 말 못했어요. 사업 자금 빌려준 사람인데 저보고 어머니 오시면 말씀 잘 드리라고. 좋은 말투였니? 처음엔 공손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할인이 듣는 앞에서 소리쳤어요. 오늘 안에 끝내자고. 할인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귓속말은 이번엔 떨지 않았다. 할머니, 끝내자는 말 무서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의 도망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여기로 몰아넣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득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번쩍였다. 낮에 할인이 그린 그림. 가족 4명이 웃고 있었지만 창문 뒤에 작게 2점이 찍혀 있었다. 그때 나는 그걸 새라고 생각했다. 새는 아니었다. 2개의 눈이었다. 준호는 담배 산다고 나갔어요. 서연은 짧게 설명했다. 나가면서 휴대폰 통화 녹음을 켰어요. 요즘 밤마다 누가 찾아온다고 해서. 찾아온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한 번은 문틈으로 명함을 밀어넣고 갔어요. 반쯤 찢어진 명함. 거기에 해결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해결사. 해결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끝이다. 나는 부엌 문턱으로 들어서며 숨을 고르고 사방을 훑었다. 싱크대 위 달력에는 3개의 날짜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고 냉장고 자석 아래에는 온라인 뱅킹 음성 인증 안내라는 인쇄물이 붙어 있었다. 아무도 그걸 읽지 않은 듯 모서리가 삐죽했다. 그러고 보니 거실 탁자 하부에 낯선 검은 점이 보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살폈다. 녹음기였다. 가느다란 빨간 램프가 아주 낮게 띄었다 꺼졌다. 누가? 준호? 아니면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짝짝. 규칙적인 박자였다. 서연은 할인을 뒤로 물리고 내게 눈짓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인종은 3번째로 울렸다. 이번에는 길게. 전기 모기약처럼 얇은 진동이 집 안 공기를 스쳤다. 나는 슬리퍼를 벗고 현관 옆에 섰다. 서연이 문에 달린 보 PEPHOL로 밖을 봤다. 그녀의 어깨가 굳었다. 누구야? 아까 그 배달. 나는 손목을 쥐고 고개를 저었다. 열지 마. 하지만 벨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현관문 밑으로
또 하나의 얇은 카드가 밀려 들어왔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긴급 채권 관리. 전화번호 아래에는 손글씨로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래에 매직으로 덧그린 한 줄. 할머니 계시면 좋고.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우리 집안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 좋다. 마음은 연다. 하지만 열 때는 방향을 정한다. 나는 경비실 번호를 눌러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112도 눌렀다. 이 주소로 배달을 가장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두려워합니다. 담담히 말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상담원은 차분했다. 출동하겠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통화 유지하세요. 초인종이 멈췄다. 대신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손잡이를 눌렀다 놓았다. 그 움직임은 초조한 사람이 아닌 확신한 사람의 리듬이었다. 나는 갑자기 거실 커튼을 떠올렸다. 바람도 없는 낮에 흔들렸던 그 커튼. 창밖에서 누군가가 본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본 흔들림이었다면 나는 거실로 돌아와 커튼 뒤를 젖혔다. 창틀 아래 작은 흡착 마이크와 송신기가 붙어 있었다.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가고 있었지만 파란 불이 아직 살아 있었다. 서연아, 내가 낮게 불렀다. 너 이런 거 본 적 있니? 서연은 입술이 말라붙은 듯 고개를 저었다. 준호가 달았을 수 있어? 서연은 당황한 눈빛으로 나와 커튼 그리고 창밖을 번갈아 봤다. 준호가? 왜요?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키패드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누가 비밀번호를 시도하고 있었다. 한 번 서너 자리. 삑. 다시 한 번. 삑. 나는 전화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우고 할인을 품으로 끌어당겼다. 할인의 심장 소리가 내 심장과 어긋나게 뛰었다. 두 박자, 세 박자, 잠깐의 공백. 아이의 숨이 따뜻했다. 문이 드디어 삑 하고 기노리움을 내며 잠잠해졌을 때 복도에서 낮은 욕설이 흘렀다. 그리고 발소리. 이번에는 멀어졌다. 서연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지금. 기다리자. 나는 말했다. 곧 올 거야. 그 곧은 생각보다 빨랐다. 출동한 경찰과 경비 아저씨의 손전등이 복도를 채웠다. 우리는 문을 열고 카드와 상자, 창틀 아래 기기들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사진을 찍었다. 질문들이 이어졌다. 전화는 누구로부터? 며칠 전부터? 돈을 요구했나? 아이 앞에서 폭언을 했나? 우리는 하나씩 대답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났다. 우리는 모두 그쪽을 돌려다보았다. 준호였다. 손에 담배 대신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편의점 로고가 찍힌 봉지 안에는 배터리와 USB, 초콜릿바 몇 개가 비쳤다. 준호는 경찰들을 보고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얼어붙었다. 나는 먼저 말했다. 창문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 나는 마이크와 송신기를 가리켰다. 준호의 눈이 그쪽으로 가더니 이번엔 내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거 내가 달았어. 방 안 공기가 낙엽처럼 툭 떨어졌다. 뭐라고?
서연이 거의 숨을 들이마신 채 물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누가 와서 초인종 누르고 문틈으로 카드 밀어넣고 전화도 오고 내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간단한 협박으로 끝날까봐. 그래서 설치했어. 누가 오는지 찍으려고. 그는 봉지에서 USB 카드 리더기를 꺼냈다. 이거 복도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나 해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한 뒤 체증한 영상과 대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렇게 허겁지겁 우리 앞에 머리를 내밀었다. 준호의 예민함과 서늘함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잡아내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 그렇다고 그가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숨기고 혼자 버틴 죄. 그러나 오늘 그는 돌아왔다. 그의 두 손이 떨리는 걸 나는 처음 보았다. 경찰들이 경비실로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 낮추었다가 다시 올렸다. 준호,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내가 무서워할까봐. 난 이미 무서웠어.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사이에 불필요한 말들이 엉켜 있었다. 나는 그 엉킴을 잘 아는 사람이다. 오래전 내 삶에도 비슷한 매듭이 있었다. 매듭은 칼로 자르면 풀리지만 자국은 남는다. 그때 할인이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이거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스티커가 들려 있었다. 아까 상자 밑바닥에서 떨어진 듯한 찢긴 조각. 거기에 또박또박 인쇄된 글자. 음성 인증 샘플 제출. 옆에 체크박스, 그리고 작게 주민번호 앞 6자리, 어머니 성함 계좌. 별칭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소름이 돋았다. 빈 상자는 빈 것이 아니었다. 목소리를 담으려는 상자였다. 오늘 어머니인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카드의 낙서. 우리는 도구였고 목표였다. 경찰이 돌아왔다. 복도 CCTV에 같은 남자가 오늘 포함 3번 등장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신발과 걸음걸이가 일치합니다. 근처에서 비슷한 수법을 쓰는 해결사 겸 채무 추심 브로커를 쫓고 있었어요. 목소리 샘플을 받아 음성 사기에도 활용합니다. 경찰은 이어 말했다. 전화번호는 가상번호라 추적이 어렵지만 집 주변과 엘리베이터에 손댄 흔적이 있는지 포렌식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단기 보호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아이가 있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의 눈이 젖어들었다. 저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예전 직장에서 알던 사람이 준호한테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한테 말 잘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 얘기를 퍼뜨리겠다고. 나는 그제야 서연의 손등에 남은 희미한 자국들의 문장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거짓말의 흔적이 아니라 압박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각이 맞춰졌다. 낮에 할인이 그린 창문 뒤 2개의 눈. 하나는 배달 아저씨, 하나는 서연의 과거였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협박한다. 서연아, 내가 말했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말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준호야.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오늘은 도와달라고 말하자. 준호는 한 박자 뒤에 낮게 대답했다. 도와줘. 그렇게 우리는 파출소로 갔다. 진술을 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뜻밖의 따뜻했고 준비된 안내서는 생각보다 두껍지 않았다.
얇은 종이 위의 글자들이 처음으로 우리를 덜 무섭게 만들었다. 하리는 내 옆에서 색연필로 새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창문 뒤 눈 대신 현관 앞 파란 불이 그려져 있었다. 경찰차의 경광등. 아이는 그림 아래에 크게 썼다. 경찰. 밤이 되자 우리는 안심 숙소로 안내되었다. 작은 방에 침대 2개와 간이 소파가 있었다. 유리창에는 밖이 잘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시트가 붙어 있었고 문에는 안전고리 대신 굵은 체인이 달려 있었다. 그 체인을 걸면서 나는 손이 조금 떨렸다.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라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다. 잠이 들기 전 또 하나의 반전이 우리를 찾아왔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어르신 CCTV 보다가 이상한 게 나와서요. 오늘 낮에 모자 쓴 남자가 이 집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마지막 2자리만 틀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난 직후 준호 씨가 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갔어요. 그리고 문 앞 매트 밑에 작은 종이를 끼워놨더라고. 어머니 오시면 끝자리 2개 E-7로 바꾸세요. 그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나는 전화기를 잠시 멀찍이 들었다가 다시 귀에 댔다. 그럼 낮에 그가 들이대던 번호는 바뀌기 전 번호였다는 거죠? 네. 준호 씨가 빠르게 대처한 듯해요. 아드님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나는 그 말을 조용히 삼켰다. 생각보다 준비 그 단어가 내 아들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었다. 그는 약하고 무책임한 사내가 아니라 서툴고 엉성하지만 움직이는 사람. 그건 오래전 도시락 뚜껑을 열며 엄마 나 괜찮아라고 말하던 소년의 연장선이었다. 괜찮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숨어 있다. 나도 이제야 그 숨은 말을 듣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어젯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수법의 남자가 체포되었다고 했다. 신분증도 명함도 모든 것이 가짜였다. 하지만 그의 폰 안에는 우리 집 복도 사진과 현관 앞에서 녹음된 목소리 샘플들이 있었다. 우리 집 이름표도 찍혀 있었다. 그리고 통화 목록에는 익숙한 번호가 있었다. 서연이 말했던 예전 직장 동료의 번호. 배후가 생각보다 가까웠고 서연은 피해자이면서도 표적이었다. 서연은 단호해졌다. 저 진술 더하겠어요. 그 사람과의 문자도 제출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업 정리할게. 빚은 변제 계획부터 상담받고. 상담사는 일정표를 내밀며 말했다. 채무 조정과 피해자 보호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처럼 오신 게 아주 잘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날 해가 질 무렵 다시 네 식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이 테이블은 우리 집이 아니었다. 안심 숙소의 작은 식탁. 하지만 평소보다 편안했다. 국은 싱거웠고 반찬은 모자랐지만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리는 식사를 끝내고 새 그림을 꺼냈다. 할머니 새로 그렸어요. 종이 위에 4사람이 서 있었다. 모두 눈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창밖에는 파란 불이 반짝였고 창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 이 글씨 읽어줘. 내가 물었다. 할인이 큼직한 글자로 적은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도망 말고 같이 가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망처럼 살았을까? 나 준호 서연. 누군가는 가난에서, 누군가는 체면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도망과 시작의 차이는 아주 작다는 걸 오늘 알았다. 손을 잡느냐 아니냐. 우리는 손을 잡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체포된 남자의 휴대폰 속에서 우리 집 녹음 파일이 복원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낮에 빈 상자에서 흘러나온 신호음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다. 음성지도 인증 샘플. 그 남자는 오랜 시간 이런 방식으로 가족의 약한 고리를 겨냥해왔다. 그의 노트에는 수십 개의 집이 할머니 혹은 아이로 표기되어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손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것들은 울음이었고 분노였다. 하지만 그 울음과 분노는 방향을 알았다. 신고, 진술, 보호, 상담. 모르는 길이지만 갈 수 있는 길. 준호는 일을 그만두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잡았다. 서연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하리는 학교의 사정이 공유되어 담임 선생님이 아침마다 안심 등교를 도왔다. 나는 계산기를 열고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내 이름의 통장을 꺼냈다. 돕되 절차를 지키자.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여전히 두려운 순간이 온다. 현관벨이 울리면 잠깐 멈춘다. 낯선 번호가 뜨면 심장이 겨룬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합의된 규칙을 따른다. 문 열지 않기, 스피커폰으로 받기, 기록 남기기, 도움 요청하기. 하리는 그 규칙을 노트에 그림으로 옮겨 붙였다. 만약 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4칸 만화처럼. 어느 주말 작은 반전이 하나 더 있었다. 시장을 보다가 우연히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보니 체포된 그 남자의 같은 모자를 쓴 젊은이가 다른 노점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 비슷한 모자였다. 나는 잠깐 얼었지만 곧 알았다. 무서움의 그림자는 닮음을 과장한다는 걸.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할인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규칙 있잖아요. 나는 웃었다. 그렇다. 우리는 규칙이 있다. 그리고 서로가 있다. 밤이 깊어갈 때면 나는 종종 그 첫 속삭임을 다시 듣는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그 말은 내 귀에서 이렇게 바뀌어 흘러나온다. 할머니, 같이 가요. 도망은 등을 보이고 달리는 일이고 같이 가는 것은 얼굴을 보고 걷는 일이다. 그 두 걸음은 다르면서도 가깝다. 우리는 그 가까움을 건너왔다. 창밖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다. 가끔 커튼이 바람 없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먼저 창틀을 만져보고 체인을 확인하고 할인이 그린 파란 불 그림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적는다. 오늘도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었다고. 이동의 끝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집에 가까워졌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날에 할인이 더 자라서 어느 날 내 귀에 또다시 귓속말을 할지도 모른다. 할머니, 빨리. 나는 웃으며 그 말을 가로챌 것이다. 알아. 같이 가자.